그날의 고급 한정식집 룸안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아들 민준의 35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며 모인 가족들은 제가 가방에서 꺼낸 것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만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 놓인 전당포 영수증,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그리고 석 달 동안 한치의 변화도 없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초음파 사진 여러 장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아름다운 디라인 원피스 차림으로 행복의 겨운 예비 엄마 연기를 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사색이 된 채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무과에서 30년을 일했고 온갖 가짜 서류들을 제 손으로 잡아냈지만 이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바로 그때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제 친구 수영이가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든 간호사와 함께 들어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기 상태가 걱정된다며 왕진을 부탁했다는 수영의 차분한 목소리에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발악하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몸을 부딪히며 일어난 소란 속에서 유라의 원피스 안에 어설프게 고정되어 있던 실리콘 배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살색의 그 덩어리가 대리석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가는 광경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실현되는 것이라는 거요. 이제 그 모든 이야기에 막을 올리려 합니다. 어떻게 제 며느리가 그토록 치밀하게 거짓말을 쌓아 올렸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렸는지를 말이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아들이 그 여자를 처음 제게 데려왔던 그날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이 모든 비극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아들의 행복한 얼굴 앞에서 저는 모든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의 인생이 한낱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재물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 아이의 눈빛,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30년간 서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던 제 눈이 어쩌자고 그렇게 흐려졌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 아이의 거짓 연극도 결국에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마지막 커튼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지만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미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벌여야 했던 외로운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고 탐욕을 좇았던 한 젊은 여자의 비참한 말로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죠.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게 제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렇게 되었죠. 어둠 속에서 혼자 눈을 뜨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유독 크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대형 병원 청소 일을 하러 가야 했거든요. 복도에 왁스칠을 하고 화장실을 닦고 병실 문손잡이를 소독하는 일. 누가 봐도 말단 노동이었지만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일이니까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이 병원에서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원무가 보험심사팀에서 30년을 근무했었죠.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허위 청구를 가려내고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서류 한 장만 봐도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챈다며 신기해하더군요. 그때는 그게 제 천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대느라 저축한 돈이 바닥났고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죠. 퇴직금으로 남편의 마지막 치료비를 썼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이 청소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민준만은 제대로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이제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낡은 연립주택에 살아도 아들만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최유라를 처음 데려온 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예쁘장한 얼굴에 단정한 차림의 그 여자를 보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생긴다는 게,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군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제가 가진 돈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민준 부부의 전세금에 보태줄 수 있을 만큼은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신혼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더 힘들게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며느리 유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유라가 제 집에 들렀다가 거실을 둘러보며 제 면전에 대고 말하더군요. 친구들 보기 창피해서 집들이도 못하겠다면서 이런 집에서 신혼 시작하긴 좀 그렇지 않냐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라고, 이미 전세금에 보태주느라 수중에 남은 게 없다고요. 그러자 유라가 웃으며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집을 팔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그 돈으로 자기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얻고 저는 자기들 집에 들어가서 살림이나 봐주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집은 비록 낡았지만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살 곳쯤은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유라의 눈에 스친 경멸의 빛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악의 씨앗은 그렇게 제 작은 거실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군요.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를 닦으며 저는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원무과에서 일할 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을 속이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죠. 그들은 처음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더군요. 혹시 유라도 그런 부류는 아닐까? 그런 불길한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며느리를 믿어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제 막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제가 괜한 의심으로 분란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지만 제 불안은 예감이 아니라 예지였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탐욕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오라고, 큰일이 났다고 하는데 좋은 일인 것 같아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유라가 임신 테스트기를 흔들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임신했다며,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며
호들갑을 떨었죠. 민준이는 입이 귀에 걸려 저를 껴안았고 저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남편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온갖 감격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기쁨은 유라의 다음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식어버렸어요. 이제 몸 관리를 해야 하니 비싼 과일도 먹어야 하고 태교 여행도 가야 한다며 뱃속의 손주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당위성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날부터 유라의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요구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죠. 임산부에게 좋다는 건 무조건 사야 했고 태교에 필요하다는 건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와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듯 했어요. 자신의 적금을 깨고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유라가 원하는 것들을 사다 바쳤습니다. 최고급 유모차와 아기 침대를 미리 사들였고 임산부용 명품 옷과 가방을 수시로 쇼핑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준이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지출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뱃속 손주를 위한 일이라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라의 저에 대한 태도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들고 아들 부부 집에 갔더니 유라가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 너머로 말하더군요. 병원에서 온갖 병균을 다 묻혀오는데 산모랑 아기한테 안 좋은 거 모르냐며 당분간 자기들 집에 오지 말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다닌 병원인데 제가 얼마나 청결에 신경 쓰는지 아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가 예민해진 거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갔을 때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제가 해준 반찬이 짜고 매워서 입덧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며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알아서 사 먹겠다면서요. 저는 손주를 위한다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요리를 하며 살아왔는데 제 음식이 며느리 입에 맞지 않는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마저 제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유라를 힘들게 하지 말라며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 키운 그 아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다니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들고 갔다가 현관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유라가 인터폰 너머로 지금 자고 있으니 조용히 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무거운 보온병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손주를 위한 일이라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유라의 악행이 이제 막 싹을 틀기 시작한 거라는 걸요. 독초는 제 희생을 양분 삼아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라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회 표를 예매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며 2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 일을 하고 받는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둔 돈을 인출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유라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음악회 사진이 아니라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 아래에는 임산부 회식, 태교는 맛있는 걸로 라는 글귀가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제가 보낸 돈으로 저런 걸 한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참아야 한다고,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러갔습니다. 유라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았고 민준이는 더욱 들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다가갈 순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악행은 시간이 갈수록 더 대담해졌습니다. 임신 3개월쯤 됐을 무렵 제가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아들 부부 집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고는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따라 들어갔지만 한참 후에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만 보면 왜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는지 모르겠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으니 제발 좀 배려해 달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웠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오늘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 진통 증세가 있다고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더군요. 제발 좀 가만히 계셔달라고 유라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를 보러 간 게 잘못인가요? 손주가 걱정돼서 찾아간 게 죄인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와서는 산후조리원, VIP실 예약금이 모자라다며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을 달라고 태연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유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단 하나의 안전망이었죠. 그걸 달라고 하다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정말 안 되겠다고 거절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제 아기, 어머니 손주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며 저를 몰아세웠죠. 제가 미안하다고 다시 거절하는 순간 며느리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자기를 밀었다며 배가 아프다고 울부짖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하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아들의 품으로 달려가 서럽게 울며 제가 돈 주기 싫어서 자기를 밀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어떻게 임신한 사람을 밀 수가 있냐며 정말 실망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아들은 믿지 않을 게 뻔했죠.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걸음마다 휘청거렸어요.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어진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장롱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작은 비단 주머니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선물한 낡은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디 두고 잊은 건가 싶어 머리를 짜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장롱 외에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최근에 제 집에 다녀간 사람은 며느리뿐이라는 걸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가져간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그깟 낡은 목걸이 하나 없어졌다고 사람을 도둑으로 모느냐고 자기가 왜 그런 걸 가져가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혹시 며느리를 의심한 제가 나쁜 시어머니인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고급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속에서 제 눈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며느리의 목에 걸린 목걸이. 반짝이는 그 목걸이는 분명 제 남편의 목걸이를 녹여 만든 것 같았어요. 오래된 디자인이 아니라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 특유의 금빛 색감과 체인의 두께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남편이 제게 준 첫 선물을, 제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유일한 유품을 며느리가 훔쳐 녹여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따지면 발뺌할 게 뻔했고 아들은 또 어머니인 저를 의심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피눈물을 삼키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뱃속의 손주를 생각하면 참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악을 키우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과일을 정갈하게 깎아 올렸죠. 올해는 손주가 생겨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겠구나 싶었어요. 비록 며느리가 저를 멀리하지만 이런 날만큼은 와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에게서 잠시 들르겠다는 연락이 왔고 뜻밖에도 며느리가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버님께 손주를 데리고 왔다고 인사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며느리가 와준 게 고마워 과일이라도 깎아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사과를 깎고 있는데 거실에서 갑자기 와장창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뛰어나갔더니 제사상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시던 검붉은 포도주스가 엎질러져 정성껏 차린 음식들 위로 흘러내렸고 심지어 남편의 영정사진까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 위로 주스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며 제사 음식 냄새가 너무 역해서 갑자기 어지러웠다고 변명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며 임산부는 냄새에 민감하다고 그녀를 감쌌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영정 사진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닦고 또 닦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그 미소를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정 사진을 내려다보던 그 경멸의 눈빛도 똑똑히 봤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저를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돌아가신 남편의 존엄까지 짓밟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제 집을 팔라고 했던 일, 저를 밀었다고 거짓말한 일, 남편의 목걸이를 훔쳐간 일. 그 모든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손주에 대한 기대,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연민.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도록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닦아도 제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았죠. 용서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제는 참지 않을게요. 당신의 명예를 그리고 우리 아들을 지켜야겠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병원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며느리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점심시간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원무과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수많은 보험 사기범들을 잡아냈었죠. 그들은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했지만 결국엔 작은 실수로 들통이 났었습니다. 사람의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저는 30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의 거짓말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정말 제 착각인 걸까요? 아니에요.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뭔가는 아마도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임신 자체가 거짓은 아닐까? 터무니없는 생각 같았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라면서 태교에 신경 쓴다고 했지만 SNS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사진들이 가득했고 병원에 자주 간다고 했지만 정작 진료 기록이나 초음파 사진은 딱 한 번밖에 보여준 적이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만 보면 입덧을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였어요.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끔찍한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 방을 뒤질 수도 없고 병원 기록을 함부로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데 문득 예전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원무과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하나가 지금 부장으로 승진해서 일하고 있었죠. 혹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때 저는 오래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수영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년 퇴직한 후 개인 병원을 차려 운영하고 있던 친구였죠. 마음속에 작은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병원 청소 일을 마치고 수십 년 만에 제 옛 사무실이었던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나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오가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청소부로서 지나다니는 곳이 되어버렸죠. 원무과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제가 신입 시절부터 가르쳤던 후배가 부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며느리의 임신이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다는 제 사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후배는 제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며 혹시 며느리가 다니는 병원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이름을 절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진 그 상자 안에는 빛바랜 표창장과 낡은 병원 출입증, 그리고 빼곡하게 메모가 적힌 수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심사 우수사원 박순자. 표창장에 적힌 제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참 오래전 일이더군요. 수첩을 펼쳐보니 제가 30년간 적발했던 온갖 보험, 사기 수법과 허위 진단서의 유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습적인 허위 입원 환자의 특징, 가짜 임신 확인 방법 같은 것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다 보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예리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잊고 살았구나. 사람의 거짓말은 서류와 돈의 흐름 속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이라고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였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그 어떤 거짓말도 간파할 수 있는 제 능력이었죠.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친구 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영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만약 내 며느리가 정말 거짓 임신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사기이니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확인해 주겠다는 든든한 약속도 해주었죠. 수영이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며느리의 집에 들어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료 기록, 초음파 사진, 그리고 혹시 모를 다른 증거들을요. 하지만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가. 며느리는 저를 집에 들이지 않으려 하는데 그때 문득 좋은 핑계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집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 하기 힘들 테니 시어머니가 와서 청소해주겠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겁니다. 마음이 정해지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 집 청소를 제가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며느리에게 물어보겠다고 했고 얼마 후 며느리가 필라테스를 가는 날 오면 된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예전 수첩을 다시 펼쳐 가짜 임신 사기에 관한 페이지를 찾아보니 며느리의 행동과 너무나 일치하는 사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저만 보면 입덧을 한다는 것, 초음파 사진을 딱 한 번만 보여준 것, 병원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는 것. 저는 펜을 꺼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 첫 번째는 초음파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하는 것, 두 번째는 진료 기록이나 영수증, 세 번째는 임신 관련 실제 의약품의 유무, 네 번째는 실리콘 패드 같은 의심스러운 물건, 마지막으로 카드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이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30년간 서류와 증거를 다루며 살아온 전문가였죠. 며칠 후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필라테스를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청소 도구를 챙겨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떠올리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게요.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니 고요한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원무과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증거는 언제나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거였죠. 소파 옆 쓰레기통을 살펴봤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통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름진 배달음식 용기들과 비싼 화장품 상자들이 구겨져 있었죠. 가짜 환자는 실제 치료에 필요한 물건이 없다는 제 수첩에 적혀 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화장대로 다가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색색의 립스틱과 아이섀도가 가득했고 그 사이에 뜯지도 않은 두통약과 다이어트 보조제 한 통이 나왔습니다. 저는 임산부가 왜 다이어트 보조제를 가지고 있냐며 중얼거렸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통기한을 보니 최근에 산 것이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화장대 위에 놓인 명품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생일에 사준 100만 원짜리 가방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과 화장품 사이를 뒤지던 제 손이 빳빳한 종이에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내역서였습니다. 품목명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리얼한 임산부 체험용 실리콘배라는 믿을 수 없는 글자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주문 날짜는 며느리가 임신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서둘러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헐렁한 임산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하며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진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상자를 열자 살색의 실리콘 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진짜 피부처럼 부드러웠고 무게감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아들을, 우리 가족을 속였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밑에 또 다른 종이가 깔려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전당포 영수증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금목걸이를 맡긴 영수증이었죠. 전당포 영수증에는 제 남편의 그 소중한 목걸이가 순금 목걸이 고작 한 돈, 단돈 50만 원에 넘어갔다고 버젓이 적혀 있더군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원무과에서 30년을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한다는 거였죠. 저는 영수증과 주문 내역서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남았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아기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 위에는 임신 기록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여주며 감격했다던 그 앨범이었죠. 앨범을 펼치자 초음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석 달 뒤의 사진까지. 날짜는 한 달 간격으로 찍혀 있었지만 사진 속 아기의 모습은 전부 똑같았습니다. 아기의 자세, 손의 위치, 심지어 사진 귀퉁이의 희미한 숫자들까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죠. 마치 복사기에서 여러 장 뽑아낸 것처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조금씩 변해야 하는데 어떻게 석 달 동안 똑같은 자세로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명백한 가짜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짜 임신,
실리콘배, 훔친 금목걸이, 조작된 초음파 사진. 며느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우리 가족을 속여온 거였어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지만 동시에 확신이기도 했죠. 이제 저는 며느리의 모든 거짓을 폭로할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저는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고 원래 자리에 도로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서는 안 됐으니까요. 모든 작업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파로 걸어가 태연하게 먼지를 닦는 척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온 며느리는 제게 여기서 뭐 하시냐며 날카롭게 물었지만 저는 뱃속 아기에게 해로울까봐 청소 좀 해주러 왔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훑어봤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저는 등 뒤에서 며느리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으니까요. 다음 주는 아들 민준의 생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기로 한 날.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30년 지기 친구이자 이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산부인과 원장인 이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영아, 나야.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 민준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고급 한정식 집의 룸에는 가족들과 아들의 회사 상사 몇 분까지 모여 있었죠. 며느리는 아름다운 디라인 원피스를 입고 뱃속 아기도 아빠 생일을 축하한다며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에 겨운 예비 엄마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임신했는데도 남편 생일을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하다니 효부라고들 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며 제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덧붙였죠.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전당포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 유품을 팔아넘긴 영수증이라고. 내 남편이 첫 월급으로 사준 금목걸이를 50만 원에 팔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더듬거렸습니다. 룸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저는 두 번째 종이 인터넷 쇼핑몰 주문 내역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임신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리얼한 임산부, 체험용 실리콘 배를 주문했다는 기록이 똑똑히 남아 있었다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 사진 여러 장을 꺼내 부채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보여준 초음파 사진들이라며 첫 달부터 석 달까지 찍었다는 사진들인데 전부 똑같다고, 아기가 석 달 동안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기가 자랄 리 없지 않겠냐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가짜 사진이니까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이라며 모든 것이 조작이고 제가 자기를 모함하는 것이라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제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냐고요? 난 원무과에서 30년을 일했다고, 내깟 장깨가 내 눈을 속일 순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전문가를 모셨다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제 친구 이수영 원장이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든 간호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수영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어머님께서 아기 상태가 걱정된다고 왕진을 부탁하셨다며 여기 누워서 배 한번 보시자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안 된다며 필요 없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들이 다가가 왜 검사를 거부하냐고 묻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혹시 보여줄 게 없어서 그런 거냐고 날카롭게 묻는 순간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루마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고 며느리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몸을 부딪히며 일어난 소란 속에서 며느리의 원피스 안에 어설프게 고정되어 있던 실리콘 배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살색의 덩어리가 대리석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닥을 뒹구는 그 물체에 꽂혔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아 미안하다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알겠냐고,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실리콘 배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상사들을 포함한 손님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이 끔찍한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았죠. 결국 룸에는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저와 민준이,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 아들이 천천히 실리콘 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아들은 갈라진 목소리로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카드빚이 너무 많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녀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바지를 붙잡았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난 더 이상 널 못 믿겠다고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통쾌한 심판의 망치가 거짓의 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몇 달이 흘러봄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죠. 그녀를 둘러싼 다른 사기 행각까지 드러나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철저하게 속인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들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제 집에 자주 들르게 됐고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봄날 아들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찜질팩을 들고 있었어요. 제게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하셨다며 이걸 붙이라고 하더군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제 걱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제게 그때 정말 죄송했다고, 엄마 말씀을 믿지 않고 못되게 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던 게 잘못은 아니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들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조금씩 밝은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 새로 맞춘 깨끗한 액자 속에서 남편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잘했소. 여보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죠. 다음 주 저는 오랜만에 친구 수영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수영이는 그때 정말 잘했다고, 더 참았으면 상황이 더 나빠졌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과 자주 산책하던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는 매년 봄이면 이 공원을 거닐며 목련을 보곤 했었죠. 여보, 올해도 목련이 예쁘게 폈네요. 저는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는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같이 밥을 먹자고요. 저는 웃으며 반찬을 싸가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모자의 사랑과 고요한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저희 모자도 이번 일을 겪으며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우리 민준이도 잘 지내고 있고요. 당신 안심하세요. 남편은 여전히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저희 가족도 다시 평화를 되찾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모든 게 이제는 괜찮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요. 제 낡은 연립주택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주방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솥에서는 갓 지은 밥의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나무를 묻히며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온 거죠. 엄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들은 제 곁에서 수저를 놓으며 도와주었습니다. 모처럼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제게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다며 다음 달부터 과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게 그때 엄마가 진실을 밝혀주신 덕분이라고 진지하게 말해주었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제는 앞만 보고 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저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시간들을 지나오니 이런 고요한 행복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액자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안심하시고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작년 봄에 피었던 그 목련이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계절처럼 흐른다고 했던가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면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고요한 일상뿐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제 삶에 다시는 그런 폭풍이 불어오지 않기를, 그리고 제 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평화와 진실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